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Q&A를 좀 취합해서 콘텐츠를 촬영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인 투자 전략 관련해서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통 암호화폐 시장의 변곡점은 사실은 거시경제 흐름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물가 지수고, 또 다른 하나는 고용을 나타내주는 지표들입니다. 그 외에도 경기 선행 지수라거나 여러 가지 봐야 될 지표가 많지만, 일반 초보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지표를 일일이 다 보면서 그것이 거시경제 흐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다 알아간다는 것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지표를 아울러서 하나의 지표로 우리가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모든 게 시중금리에 귀결이 됩니다. 그리고 시중금리의 대표금리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지표를 다 몰라도 10년물 국채금리가 움직이는 걸 보면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떻구나, 거세경제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굉장히 올랐어요. 올랐다는 얘기는 이게 자산시장에는 안 좋은 겁니다. 금리가 올랐다는 건 자산시장을 압박해서 자산시장의 가격을 밑으로 끌어내리는 하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4.2%대에 있었던 게 트럼프 토론이 끝나면서 4.39%로 올랐다가 지금은 더 올라서 4.4% 이상 4.5%까지 근접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일본 엔화에 대한 불안감이 스며들면서 이렇게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계속 오른다는 건 암호화폐 시장에는 이게 악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곡점을 찾으시다면 이렇게 지금 슬금슬금 오르는 금리가 나중에 거시경제 지표들이 발표되면서, 예를 들어서 물가가 잡힌다거나 고용 지표가 실업률이 높게 나온다거나 하면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때서부터는 시장이 살아나기 시작할 겁니다. 즉,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락으로 방향을 잡았다라고 판단되면 그때가 바로 상승 전환을 알려주는 변곡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변곡점을 알아내는 방법이 하나 있고, 이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우리 입문자분들은 차트 분석을 통해서도 시장 상황을 보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일봉의 120일 이동평균선, 즉 이동평균선을 보고 알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이 지난 6월 중순에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해서 이동평균선 밑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어요. 즉 지금은 이제 하락장에 진입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120일 이동평균선을 뚫고 다시 올라갈 적에, 그때는 이거를 골든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면 그때가 바로 상승 전환 변곡점입니다. 물론 그 이전서부터 비트코인 가격은 슬금슬금 오르겠지만, 우리가 확실히 알아낼 수 있는 건 이렇게 이동평균선, 특히 120일이나 200일 이동평균선을 뚫고 위로 올라가는 그런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면 그때를 진정한 상승 전환 변곡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시경제 흐름을 보면서 변곡점을 알아내는 거는 10년물 국채금리의 그 방향성을 보고 알아내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차트를 보면서 이동평균선을 상향으로 올라갈 때 그때가 이제는 본격적인 매입 시기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질문인데요. 우리가 이번 상반기의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면 테마별 증감률이 이제 발표됐는데 1위가 민코인입니다. 장마치 상반기에 1800% 이상 상승했어요. 그리고 2위가 RWA, 3위가 인공지능, 4위가 이제 데핀입니다. 즉 우리가 앞으로도 유망한 코인을 선정하는데 이 수치는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이제 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런 흐름이 어느 정도 연결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1위가 민코인인데 저는 사실 민코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천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코인은 기본적으로 자체 펀더멘탈을 갖고 있는 코인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상징성으로 그냥 쉽게 만들어내서 일정의 내러티브를 타는, 유행을 타는 이런 코인인데 물론 이런 민코인이 마케팅에 많이 통용이 되면서 솔라나 생태계의 벙크 코인 같은 경우는 지난해 자그마치 7,900%가 올랐고 이게 지금 사가 휴대폰을 살 때 껴주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느 정도 각광을 받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이렇게 유행을 타다 보니까 민코인의 발행 개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90% 이상은 나중에 사라질 코인들입니다. 한마디로 이건 변동성이 굉장히 큰 위험한 분야예요. 그래서 민코인은 입문자들한테는 추천드리지 않고 오히려 2위인 RWA가 상반기에 200%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그리고 인공지능 코인이 한 72% 상승을 했는데 이런 코인들 중에서 안정성 있고 성장성이 있는 대장 코인을 고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이제 제 생각입니다. 유망 코인을 고르실 적에는 이렇게 지금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RWA나 인공지능 중에서 변동성이 적으면서도 성장성이 큰 1등 코인 내지 성장성이 높은 코인을 여러분들이 골라내시기 바랍니다. 물론 앞으로도 RWA 전망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RWA 코인이 나름대로 분야들이 이제 세분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하는 RWA 코인은 시장 규모면에서 앞으로도 성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 분야는 시장 규모가 이제 점점 드러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프라이빗 크레딧 분야인데 이거는 국채보다는 좀 더 수익률이 좋은 기업 채권이라거나 심지어는 기회로 파생상품을 담보로 한다거나 등등 뭔가 리스크는 있지만 수익이 더 좋은 거를 담보로 해서 만들어내는 RW 코인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수익성이 국채를 담보로 하는 RWA보다는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만큼 리스크도 있어요. 경기 침체 시에는 가급적 이런 분야는 크게 비중을 두지 마시기 바라고 경기가 살아나는 분야, 즉 위험자산이 선호되는 그런 시기에는 프라이빗 크레딧을 담보로 한 RWA 코인을 그때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셔도 이제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오히려 경기 침체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큰 만큼 지금 상황에서는 가능한 안정성이 있는 국채담보 RWA가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런 코인들 중에서도 수익형 스테이블 코인하고 연계된 RWA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코인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저번 시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어요. 즉 달러와 1:1로 연동돼서 달러와 같이 쓰이고 있는 이런 스테이블 코인은 기본적으로 그들이 국채에서 나는 수익이나 이런 거를 스테이블 코인 보유자들하고 공유하지 않습니다. 즉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거를 이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스테이블 코인에 이자가 붙는 스테이블 코인, 즉 수익을 주는 스테이블 코인이 공공연하게 허용된다면 현행 달러 시스템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많은 사람들이 달러 대신 스테이블 코인을 선호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기존 달러 시스템에서 허용될 수 없는 그러한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수익형 스테이블 코인과 연계된 RWA 코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찾아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되, 만약 미국과 유럽과 더불어 전 세계가 단합을 해서 이러한 수익형 스테이블 코인을 금지시키기 시작하면 어떤 불똥이 튈지도 모르니까 이러한 그 관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앞으로도 주의 깊게 관찰을 하시면서, 미국 국채 수요가 절실한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당분간 스테이블 코인을 지원하고 그 옹호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스테이블 코인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잡을 거예요. 단 그 과정에서 이 수익형 스테이블 코인을 어떠한 스탠스로 미국 정부가 이제 관리를 할지 그거를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RWA는 이제 시작하는 산업입니다. 이걸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한 RWA가 나온 게 지난해 초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한 지 1년 반분이 안 되는 그러한 산업군이기 때문에 앞으로 날이 가면 갈수록 담보로 잡는 상품이 이제 여러 종류로 늘어날 겁니다. 지금도 이미 부동산 같은 거를 담보로 하는 RWA 코인들이 이제 개발되고 있지만, 부동산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종류의 상품들이 담보화되면서 앞으로 수익성도 많이 틀려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보다는 앞으로 RWA 시장이 어떤 식으로 진화하면서 성장할 것인지 이 과정을 들여다보면서 지금 너무 조급하게 여기서 승부를 보시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한테 투자 기회들이 많은 기회들이 올 거기 때문에 이 시장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보아주십사 하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지금 국채 수익률 같은 게 연 5%에 불과한 것에 비해서 국채를 담보로 하는 RWA 시장이 급속도로 커가는 과정에서 시장이 조금 과열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오르기만 하는 코인이나 항상 이렇게 시장성이 줄기차게 커지는 이런 코인은 우리가 예상하기 힘들고, 이게 가다가 등락을 거치면서 이제 우상향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일단은 좀 과열되어 있는 코인들은 여러분들이 좀 보수적인 관점과 견지해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리플코인은 탄생 목적 자체가 은행과 연계돼서 송금용 코인으로 개발됐습니다. 즉 한마디로 이거는 탈중앙화 암호화폐가 아니고 중앙화 암호화폐예요. 이로 인해서 지금 미국색이 리플을 못 살게 구는 거는 사실은 이게 스위프트 시스템에 도전하는 코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리플을 그냥 규제 없이 허용하면 이거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현행 스위프트 시스템, 그 송금 시스템의 정면 도전인 겁니다. 그래서 리플 코인만큼은 이러한 정치적인 갈등 관계가 먼저 정리되거나 청산되어야 나중에 자유롭게 리플이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이루어지는 그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정치적인 타결이 먼저 우선돼야 하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리플 코인은 다른 코인들과 같은 반열에서 논하기가 조금 힘드네요. 예. 예, 민코인이 지금 굉장히 핫한데요. 민코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체 팬더멘털이 없는 코인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제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거는 꾸준히 가져갈 수 있는 코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민코인 중에서 아마 90% 이상, 아니 한 99%는 아마 이제 사멸될 코인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건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시바이누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커지다 보니까 자체 생태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민코인을 탈피해서 자체 생태계를 갖고 거기서 기술의 진보와 함께 여러 가지 기능성을 갖는 이러한 거를 진화되는 코인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눈여겨서 생태계의 발전이나 그 기술의 진보 사항을 좀 점검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코인, 뭐 도지코인 같은 경우가 이제 많은 예를 드는데, 이런 거는 어느 날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 스텔라의 결제 코인으로 등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런 식으로 시바인이나 도지코인 같이 이미 큰 코인들은 나름대로의 시장의 신뢰를 같이 받으면서 커가는 코인 중에서는 앞으로 상당한 성장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인민은행 디지털 위안화의 발전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국제결제 시스템인 CIPS에 그들의 디지털 위안화를 연계해서 그들의 무역거래나 자본거래에는 이미 활용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고, 특히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가 1대1로 주변 국가들로 급속하게 이제 퍼져나갈 걸로 전망됩니다. 근데 이 주변 국가들의 수가 생각보다는 많아요. 제가 알기에 한 64개국인가 그렇게 되는데, 여기는 인터넷 환경이 열악한 곳이기 때문에 특히 디지털 위안화의 전파 속도가 빠를 겁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위안화는 인터넷이 안 되는 곳에서도 휴대폰끼리만 부딪히기 기능을 갖고, 휴대폰끼리만 부딪혀도 서로 거래와 결제가 되는 그러한 디지털 화폐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금융 산업이 낙후된 국가일수록 이런 디지털 화폐의 전파 속도나 발전 속도는 빠를 겁니다. 반면에 서구에서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CBDC를 빠른 속도로 개발해 나가고, 유럽 국가 간의 이런 통합, 표준화를 통해서 CBDC가 이제 빠르게 성장하고 이제 상용화 될 겁니다. 반면에 미국은 지금 반반인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도 빨리 CBDC를 개발하라고 긴급 서명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는 본인이 유세 기간 중에 본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CBDC의 발행을 불허하겠다라고 유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에서는 CBDC 대신에 스테이블 코인이 강세를 보이게 될 거고, 스테이블 코인의 강세는 한마디로 인해서 암호화폐 시장의 활성화를 뜻합니다. 그래서 CBDC는 지금 중국과 미국 같은 경우 완전히 확연히 방향성이 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과 이 브릭스 국가들은 CBDC 위주로 앞으로 통화 세계가 바뀔 거고, 미국은 CBDC 대신에 기존의 스테이블 코인을 활성화시켜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하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 점점 커진다는 얘기는 미국 국채 수요가 점점 커짐으로써 지금 미국 정부가 가장 곤혹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장기 국채 수요를 대폭 늘려주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선호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마 CBDC가 나오기 힘든 여건이 아닌가. 특히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그러한 CBDC는 쉽게 통용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CBDC가 출현하면은 암호화폐가 큰 타격을 받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큰 영향이 없습니다. CBDC가 상용화가 본격화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화폐 개혁이 이제 동반될 텐데, 화폐 개혁이 동반되면은 지하에 잠겨 있는 지하 자금이 이제 양성화돼야 됩니다. 지하 자금 규모가 IMF 추정에 의하면 GDP의 한 20% 정도가 지금 지하에 숨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CBDC 세상에서는 이거를 CBDC로 바꿔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중에 많은 자금이 양성화될 겁니다. 그런데 인간 사는 세상에서는 이렇게 바깥으로 노출되지 못하는 돈들이 있어요. 불법 자금이나 해외로 자본을 유출해야 되는 자금이나 뭔가 정상적인 방법으로서는 드러나지 않는 많은 자금들, 뭐 마약 자금, 불법 테러 자금 등등.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추적당하지 않는 암호화폐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한마디로 CBDC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거기에 비례해서 암호화폐 시장도 일정 부분 커지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아시다시피 가끔 해킹을 당하는 이런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킹 리스크가 존재하는 한 이 보관에 대한 건 이제 따로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고래일수록 본인이 거래소에서 사들인 비트코인은 거래소 지갑에 놔두지 않고 본인의 콜드 월렛으로 옮겨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콜드 월렛이란 건 뭐냐면 이거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거나 스마트 계약이 작용하지 않는 그러한 안전한 전자지갑을 의미합니다. 이게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마디로 해킹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전하게 옮겨놓는데, 그런데 입문자 시절에는 이거에 그렇게 크게 구애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국내 거래소에서 설사 해킹이 일어나더라도 웬만한 해킹은 국내 거래소가 보장을 다 해줍니다. 그래서 작은 금액인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고, 나중에 고래 정도가 되시면 그때는 본인의 콜드 월렛으로 옮겨놓으세요. 그래서 입문자들한테는 그렇게 이게 중요한 사안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본인의 콜드 월렛은 가지고 있고 나중에 이거를 거래소에서 팔 생각이 없을 적에는 안전하게 본인의 전자지갑으로 옮겨 놓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게 모든 암호화폐에 통용되는 건 아니고요. 특히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인데,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은 근본적으로 탄생할 적에 2100만 개라는 한정된 수량으로 세상에 탄생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탄생 목적이 인플레이션에 대항하기 위한, 그리고 통화 교란으로 일어나는 금융 위기를 반대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즉 이러한 비트코인은 금융위기와 같은 이런 리스크를 극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법정 통화가 남발이 되고 통화로 인한 금융위기가 일어나면 상대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그때는 이제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다른 알트코인들은 이렇게 수량이 제한이 없다거나 너무 많은 수량으로 탄생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논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비트코인에 관해서만 유용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비트코인은 지난 7달 동안 계속 상승해 왔기 때문에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옛날처럼 뭐 반토막이 난다거나 반의 반토막이 나는 그런 가격 조정은 아니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시간 조정이에요. 1억 500만 원까지 올라갔던 비트코인이 지금 한 20% 정도 빠졌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20% 내외의 이런 조정은 여기서 특히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포모와 포드 개념에 대해서 잘 아시죠? 포드라는 건 이렇게 가격이 빠지면 앞으로 더 깊게 가격이 빠지지 않을까 해서 던지는 게 포드인데, 비트코인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가격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가치 투자의 개념으로 계속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적립식 투자를 권해드리는데, 오히려 이렇게 하락한 시기에는 같은 돈을 들여서 사더라도 매입 수량 자체를 많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횡보장이나 하락장에서는 내가 적립식으로 사들이는데 오히려 많이 살 수 있다라고 보시면서 가격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장기 투자를 권해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